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정훈의 경제한방, KBS 박정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중국 헝다그룹 얘기도 했었고 중국 내 부동산 얘기도 좀 한 바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중국 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1억 채 이상 있다. 이런 CNN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 네. 좀 아마 이 보도를 보신 분들은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빈집만 중국에는 1억 채가 있고 미분양 3천만 채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인구가 8천만 명인데 독일 인구가 이 미분양 주택에만 들어가도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이건 제가 비교해봤는데 미국 인구가 3억 명인데 지금 빈집이 1억 채니까 미국 인구가 다 들어갈 만한 빈집이 중국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2018년에 노무라 증권에서도 한번 이 자료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빈집이 5천만 채다 그랬으니까 한 3년 정도 만에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근데 중국 인구가 14억이라고 쳐도 한 가구에 한 서너 명씩만 산다고 치면은 지금 몇 가구마다 한 가구가 지금 비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서구 시각에서 보면 이게 내일 당장 중국에서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돼도 이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중국의 어떤 특수성을 좀 감안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이 1억 채나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인들은 원래 집을 나중에 팔 생각이 있는 집은 결코 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같은 게 아예 없고요. 또 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한 해 10%가 오른 적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든 이걸 잘 비워놓고 있으면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세를 줬다가 지저분하게 되면 비싸게 못 판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 빈집을 놔둬도 됐던 가장 큰 문제가 이 도시화율인데 원래 이 경제개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도시화율이 20%가 안 됐는데 한 30-40년 동안 이게 62.5%까지 올해 이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도시화율이라는 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 비중을 뜻하는데 원래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화를 겪으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오는 걸 뜻하는데 아무리 집을 비워놓고 있어도 결국은 언젠가는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생각에서 이 많은 중국인들이 그냥 집을 비워놓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웬만큼 많아야죠. 이렇게 많으면 결국은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중국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고령화도 계속되고 있고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 지금 급성으로 위기가 오는 원인 제공을 하진 않겠지만 만성적으로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중국의 자가주택 보유율이라고 해서 자신이 집을 소유한 비율을 뜻하는데 이게 93%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3년 전에 56%였는데 최근 통계가 안 나왔지만 제 추정을 한 60%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진국들이 대체로 미국이나 일본 모두 6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93%다. 그 얘기는 집을 가질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 도시화 때문에 농촌집을 버리거나 또는 농촌집을 갖고 있으면서 도시에도 또 갖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도시화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거든요. 사실 갈 때까지 거의 다 간 거기 때문에 이제 농촌의 유휴 인력이 더 이상 예전만큼 빠른 속도로 이 도시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통제가 좀 가능한 게요. 중국의 토지 소유의 개념이 좀 달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토지를 갖고 있으면 천년 만년 자기 땅이지만 자기가 팔지 않는 한 중국 같은 경우는 딱 70년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사용권만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감안해 보면 중국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이거의 위기로 확산되는 걸 막을 방법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만성적인 위기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3천만 채, 빈집이 1억 채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더 이상 부동산 경기가 좋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 경제 성장의 3대 축을 꼽는다 그러면 부동산 개발, 설비 투자, 소비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부동산 개발이 한 30% 좀 넘고요. 설비 투자가 한 40-50%, 나머지가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나라에서 진짜 중요한 건
결국 부동산 개발하고 설비 투자가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 개발을 예전만큼 해봤자 이게 여전히 미분양이 되고 그렇다면 이 성장 동력 중에서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니까 지금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위기가 오기 직전에 연 6% 정도였는데 잘못하면 이 3분의 1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네. 상당히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이 부동산이 사실은 그동안 지방 정부가 자기의 지방 정부 내에서의 경제 성장을 하는 어떤 원동력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작동되냐 하면요. 제가 일례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중국에 2004년에 처음으로 경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출장을 갔는데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그 지방자치단체 장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투자국장 이런 분들이 자꾸만 인터뷰하겠다고 우리가 취재 가는 거 알고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인터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지방 정부의 이 평가 기준이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그 지방의 경제 성장률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고위 관료가 되고 승진을 하고 싶고 중앙정부까지 가서 더 높은 출세를 하려면 자기 성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의 최고 목적이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외신에서 인터뷰로 오면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성이 더 광고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할 정도라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성의 어떤 경제 성장을 이끌려면 제일 중요한 게 좋은 기업을 유치하면 되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네. 그럼 좋은 기업을 유치할 때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금 예를 들어서 공짜로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전기수도 다 공짜로 놔주겠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전부 다 돈이 듭니다. 그럼 그 자금은 뭘로 마련했냐면 바로 부동산 개발로 마련했죠. 중국에서는 토지 소유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 거 그러니까 좀 싼 값에 헐값에 이 농민들이 갖고 있던 땅을 강제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인수할 수 있거든요. 이걸 민간 부동산 업자랑 같이 개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헝다 같은 부동산 그룹들이 아주 엄청난 규모로 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동산 그룹들도 생겼고요. 이 과정에서 돈을 마련한 지방 정부들은 이 돈으로 너도 나도 이 기업들을 유치하는 자금으로 썼는데 그러다 보니 이 신도시 개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금원이었어요. 근데 초기에 신도시 개발했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뒤에 개발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게 유령도시가 된 겁니다. 중국말로는 구이청인데 지금 이 중국 정부, 지방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이 모든 도시를 다 모으면 35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개발이 돼도 문제지만 안 될 경우엔 지방정부가 더 이상 이 설비 투자를 끌어당길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22년부터 약화시킬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급성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만성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진 것까지 막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경제도 정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 경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당장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물론 중국에 이제 이런 부동산 문제만 터진 게 아니라 자원난이라든가 그래서 전력난도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4.9%를 기록했는데 이게 원래 시장 전망치 5.2%보다 0.3%포인트가 낮은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점은 중국이 아직도 고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성장률이 우리가 볼 때는 높아 보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10%대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반토막이 난 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이 100m 달리기를 뛰던 선수가 갑자기 정지하면 넘어지잖아요. 중국 정부가 만약에 이걸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6% 바오류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죠. 6%의 성장률을 지킨다 이런 뜻인데 만약에 6%대 성장률을 지키지 못하고 이게 5%대로 또는 그보다 낮은 4%대로 내년에 만약에 주저앉는다면 중국에서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중국의 성장축인 부동산 개발과 설비 투자가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성장률을 끌어올릴 지금 마땅한 어떤 대책이나 방법이 현재는 없다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공동부유는 제가 이제 벌써 이제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이 공동부유 때문에 설비 투자가 안 되는 데 대해서 최근에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인 캐시우드가 지난주에 중국 정부의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위험한 불장난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 석 주 전만 해도 이분이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한다 하도록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던 분조차 마지막 남았던 몇 안 되는 분조차 이렇게 돌아선 건데, 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네. 자 중국에서는요 부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률이 뭐 적어도 10%는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실이 터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뭐 7%, 10% 이렇게 되면 이 외형적 경제 규모가 한 5년이면 2배, 명목가치로, 또는 명목가치로 한 10년이면 4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 부실 규모가 10%였다 하더라도 전체 분모인 이 경제 전체가 커지다 보니까 부실 규모가 한 15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 부실 규모가 2.5%로 줄어드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까지 지금까지는 부실을 버틸 수 있었는데, 성장 속도가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현상이 계속되게 되면 부실 금융이나 부실 자산이 점점 더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그게 아마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좀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안 좋다면 하반기 정도에는 그게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견해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 우리나라 날씨도 여름 무지하게 더웠잖아요. 덥다가 가을 들어서 갑자기 추워지니까 훨씬 네. 춥게 느껴지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동안 적정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 참 경제도 좋고 그러다가 갑자기 경제가 성장률 좀 위축되고 그러면은 진짜 그걸 감당하기가 체감 경제가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좀 네.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워낙 중국이라는 나라가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서구의 시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1억 채나 빈집이면 이건 당장 부동산이 버블 붕괴 일어나겠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모든 속도에서 더디게 움직일 가능성은 크긴 한데요. 문제점은 이게 중국이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현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부동산 둔화나 아니면 이 설비 투자 감소 같은 이런 문제들이 과연 성장률 둔화로 나타나는지 이걸 좀 더 봐야 되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굉장히 중국에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기사로 떴거든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10.7%가 상승해서 9월달 물가지수가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풀면 되잖아요. 예. 근데 물가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오르게 되면 25년 만에 최고치 이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추가적인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둔화돼도 이걸 자극해서 다시 끌어올릴 방법이 별로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 때문에 내년에 성장률과 물가는 굉장히 중국 경제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좀 워치를 해야 되고요. 이걸 적어도 내년 1분기, 2분기 중에 중국에서 어떤 방식이든 좀 어떤 해법을 내놓는 걸 할 수 있는지 좀 그 부분도 중국 정부의 역량도 좀 앞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 정부 얘기를 하면서 자꾸 우리 생각이 떠오르는 건 왜 그런 거죠? 네. 우리도 금리도, 그러니까요. 예, 우리도 돈 많이 풀렸으니까 금리 올려야 되는데 금리 올리면 네. 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참 이게 경제라는 게 이렇게 풀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정훈의 경제한방 지금까지 KBS 박정훈 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지금이 영화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